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시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전략이 되어드릴 이하영입니다. 자, 우리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문제들 풀어볼 예정인데요. 눈을 못 마주친다, 그죠? 확률과 통계는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확률과 통계는 실제로 풀 때보다 채점할 때 더 많이 틀리는 그런 과목이기는 해요. 뭔가 놓친다던가 중복시켰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최근에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따르려고 노력을 하기는 한 것 같아요. 거기에 10월 학력평가다 보니까 너네 이거 기억하고 있니? 이런 요소들도 잘 기억해야 돼 라는 것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최근에 평가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나왔다면 그 부분만큼은 좀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23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23번 문항치고는 조금 글이 길었죠. 그러니까 원래 23번은 그냥 딱 보면 암 이런 것이었는데 약간 글이 길다 보니까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 n이 얼마라는 거죠? 36입니다.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할 때 x바의 표준 편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x바의 표준 편차라는 건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그마는 얼마예요? 12고요. n은 36이니까 루트 36은 얼마? 6이죠. 약분하면 정답은 2가 되어요. 요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점짜리 문항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이제 2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전개식에서 x 6제곱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선생님 지금 개수 물어보는 문항들이 난이도가 살짝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건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곱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분수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얘네들은 지금 곱셈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는 이항 분포 문제, 이항 개수 문제죠. x-2의 5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앞에 있는 x제곱 더하기 1은 1제곱이다 보니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에 있는 식에다가 x제곱이 한번 곱해질 거고 1이 한번 곱해질 거야. 그랬을 때의 결과가 x의 6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x제곱이랑 뭔가가 곱해져서 그 결과가 x의 6제곱이 되고 싶은 거고 1이랑 뭔가가 곱해져서 그 결과가 x의 6제곱이 되었을 때 여기에 곱해진 숫자들을 더하면 x 6제곱의 개수야. 그런데 뒤에 있는 아이 한번 볼게요. 뒤에 있는 아이를 보면은 x-2의 몇 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냐면 5제곱으로 주어져 있어요. x-2의 5제곱. 그럼 x는 최대 몇 제곱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5제곱. 그러면 1이랑 곱해져서 x의 6제곱을 만들고 싶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거는 x가 최대 몇 개야? 5개가 곱해지는 거야. 그럼 x의 6제곱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1이랑 곱해서 x의 6제곱을 만들어낼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얘가 x제곱이야. 그러면 주황색에서 오는 뭔가가 곱해져서 x의 6제곱이 되고 싶어. 그럼 여기서는 x의 몇 제곱이 와야지만 4제곱이 와야지만 곱해서 x 6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반 항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그것이 곧 x 6제곱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항 한번 볼게요. 5 콤비네이션 R에 하나는 x고 하나는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선생님이 개수 구하는 문제일 경우에는 문자를 먼저 쓰지 말고요. 숫자를 먼저 앞에다가 써라. 그럼 마이너스 2가 있고 x가 있었겠지. 자, 그럼 그 중에서 하나는 r제곱이고 하나는 5-r제곱이야. 그래서 x의 r제곱을 주면 마이너스 2는 5-r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r이 얼마가 되고 싶은 거야? 4였을 때의 누가 궁금한 거예요? 개수가 궁금한 겁니다. 자, r이 얼마라고요? r이 4일 때인 거야. 그러면 r에다가 똑같이 4를 대입하면 5 콤비네이션 4에 곱하기 마이너스 2에 5-4니까 1제곱이 될 거고요. 5 콤비네이션 4는 얼마랑 같아요? 5 콤비네이션 1이니까 5랑 같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지는 모습이었긴 한데 실제로 여러분 이게 x 6제곱의 개수다 보니 1은 있으나 마나한 숫자였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어쨌든 우리 24번 문제도 조금 수월하게 해결해 봤고요. 이제 2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5번 문제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표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확률은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문제는 누가 없습니까? 확률 변수가 하나가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x의 기대값이 마이너스 1일 때 ax의 분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에 영향을 주는 건 x 앞에 곱해진 숫자야. 그것에 뭐지? 제곱이 분산에 영향을 주죠.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 뭐예요? a제곱에 x의 분산을 곱한 값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나는 x의 분산을 구해야 되고 a의 값도 구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기대값이 주어져 있으니 기대값이라는 건 뭐야?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얘네들 곱하면 0, 얘네들 곱하면 4분의 a가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그러면 4분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넘어가면 2분의 1이 될 거고 양변 4로 곱하면 a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2가 되었고요. 우리의 목표는 2의 제곱에 x의 분산이니까 4x의 분산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산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에 몽땅의 제곱을 빼준 값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x의 기대값은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는 건 뭐만 계산하면 된다. 이제 x제곱의 기대값만 구하면 돼. 그럼 x제곱의 기대값이라는 건 확률 변수가 x제곱으로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 0을 제곱하면 0, 2를 제곱하면 4가 되어서 x제곱의 기대값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네들 곱하면 2분의 9요. 얘네들 곱하면 0, 얘네들 곱하면 더하기 1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2분의 11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할 거야. 얘는 4배에 2분의 11에서 빼기 x의 기대값의 제곱이지. x의 기대값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9가 될 거고요. 약분할게요. 이렇게 약분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3점짜리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 가지고 기대값, 그리고 x제곱의 기대값,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하는 방법들 잘 기억하시고요. 확률 변수가 ax 더하기 b로 표현됐을 때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도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25번 문제도 해결해 봤어요. 이제 우리 2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딱 보는 순간 자연수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 하는 순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뭐지?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 중복? 조합 문제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중복 조합으로 뭐 풀어도 되겠지.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풀지 않아도 좋은 문제였다는 거야. 지금 보면 여러분 자연수 ABC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가조건이 되게 재밌어요. 자연수 4개를 곱해서 뭐를 만들래? 8을 만들래. 그리고 그 자연수 4개는요. 더하면 1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자 곱해서 8이 나와야 돼. 4개를 곱해서 8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곱셈에 대한 거 자연수에 대한 게 나오면 8이라는 아이를 소인수분해하면 얼마입니까? 2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지금 몇 개의 숫자를 곱한 거야? 4개의 숫자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최대 2를 3번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4개의 자연수를 곱해서 8을 만들어내려면 순서 상관없이 우리가 숫자를 생각해보면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8 하면 8 나오죠. 그 다음 1 곱하기 1 곱하기 2의 세제곱이잖아. 하나는 2를 하나 주고 하나는 2를 2개 주면 4가 되면 얘도 8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도 8이 나오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A, B, C, D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이 얼마인지는 우선 찾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나 조건 맞는지 봅시다. 나 조건을 보면 4개의 숫자의 합이 1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1, 1, 1, 8인 경우에 얘네들을 4개를 더해 봅시다. 얼마 나옵니까? 11이 나오니까 10보다 작은 거 만족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자, 얘는 어때요? 1, 1, 2, 4는 더하면 8이니까 만족하죠. 그 다음에 1, 2, 2, 2도 7이니까 만족해. 자, 그래서 A, B, C, D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을 정해 놓은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숫자들을 가지고 A, B, C, D라는 순서상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이 말은 1, 1, 2, 4를 곱하면 8이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누구한테 1이 되고 누가 1이 되고 누가 2가 되고 누가 4가 될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 맞아요? A, B, C, D가 1, 1, 2, 4의 순서일 수도 있지만 A가 4가 되고 B가 2가 되고 C가 1이 되고 D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 뭐를 줘야 될까요? 1, 1, 2, 4라는 숫자를 준비해 놨잖아. 그런 다음에 A, B, C, D라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이름을 부여해야 되는 거야. 즉 얘네들을 뭐 해주는 거야? 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줄 세우는 방법은 4개를 줄 세우는데 똑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지.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을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봐. 1 누가 할래? 하는 거야. 그럼 저요 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2가 되는 거지. 그럼 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지. 그러니까 모두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4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면 이거 얼마예요? 12죠. 그래서 12에다가 4를 더하면 정답은 16이 되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중복조합 문제인 줄 알고 쳐다봤는데 알고 보니 굳이 중복조합으로 풀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26번 문항도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우리 2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문항도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게 요것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에서 순서를 줬느냐 주지 않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또는 내가 순서를 줘야 될까 주지 않아도 될까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야지만 이게 문제가 순열로 갈 수도 있고 조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게.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장의 카드를 4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A1, A2, A3, A4라고 하는 거야. 4개를 꺼냈잖아. 그래서 만약에 뭐뭐 꺼내고 싶어? 시험 PD님 숫자 4개만 얘기해 줘봐요. 1 좋아해? 또? 3도 좋아하고 또? 7, 10 이렇게 좋아하신대요. 맞아요? 아니, 그냥 부른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숫자? 왜 좋아해요? 1은? 1이어서 좋고. 아, 7은 행운의 숫자. 축구 선수 누구? 아, 메시. 아, 맞아요. 메시 10번이죠. 3은?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는 지금 어디서? 와, 나폴리? 와, 나 그런 데 가고 싶다. 핫한 선수래요. 아, 그렇구나. 7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 등번호인데. 아, 손흥민 7번이죠. 아, 또. 아, 박지성도 7번이에요. 또. 아, 옛날 사람도 얘기하지 말고. 아, 호날두도 7번 아니에요? 아닌가? 에? 아, 호날두는 금기어예요? 왜요? 네.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하지만 난 좋아. 축구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인성이 좋아야 돼요? 네,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 봅시다. 지워버렸다. 1, 3, 7, 10이라고 할게요. 자, 봐. 1, 3, 7, 10을 꺼냈어. 꺼냈다. 4개 꺼냈어요. 그러면 무조건 A1은 뭐가 돼야 돼? 1. A2는 3. A3은 7. A4는 10이 되어야 돼. 내가 순서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확률 문제고요. 분모를 결정하는데 10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돼? 4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분모는 10 컨비네이션 4로 결정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분자를 결정을 할 건데 분자를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A1 곱하기 A2의 값이 홀수이고 A3 더하기 A4가 1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써보자. A1 곱하기 A2는 홀수여야 되고요. A3이랑 A4를 더하면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1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여러분 우선은 2개를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두 수가 모두 뭐여야 돼? 홀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A1보다는 A2가 크고 A2보다는 A3이 크고 A3보다는 A4가 커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자 우선 2개를 곱해서 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홀수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보는 거야. 왜? 여기에 있는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 만약에 A1이 1이라고 해봐. 그러면 A2는 얼마가 우선 될 수 있어? 3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A3 더하기 A4가 16보다 크거나 같은데 A3이랑 A4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에서만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얘가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두 개를 더해서. 두 개를 더해서 16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우선 1에서부터 5까지의 숫자는요. A3이나 A4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6이랑 10을 더해야지만 16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겠지. 그럼 A3이 6이고 A4는 얼마여야 돼? 아이고. A4는 10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자, 이것만 가능하냐? 만약에 7이라고 해볼까? 7이라고 하면 7이랑 9랑 더해도 16이잖아. 그러면 A3은 반드시 7, 그리고 A4는 반드시 9가 될 수도 있고요. A3이 7이고 A4가 10이 되어도 상관없어. 같은 이유로 만약에 A3이 8이면 A4는 9가 되어도 되죠. 그 다음에 8일 때 10이 되어도 돼. 그 다음에 A3이 9면 A4가 10인 경우도 다 가능해지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또 봅시다. 얘보다 얘가 더 커야 되는데 A1을 1이라고 하고 A2를 얼마라고 해도 돼? 5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다. 우선은 A2가 5까지가 결정이 됐고 이제 A3, A4를 결정하는데 A3과 A4는 6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에서 결정을 할 거고 걔네 둘이 더해서 16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아까 계산해 놨잖아. 그러니까 A1이 1이고 A2가 5인 경우도 A3, A4는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1, 7은 다른 경우 같지? 맞지? 봐. 우리가 여기서 선택한 숫자는 6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1, 7을 하는 순간 얘네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 그러면 요 아이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얘네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두 개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1, 3, 1, 5 말고 또 뭐가 있어? 3, 5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5인 경우도 A3과 A4는 다 똑같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A1과 A2를 결정하는데 1, 3, 1, 5, 3, 5인 경우는 A3 더하기 A4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넘어갈 겁니다. 만약에 1, 7이라고 해보자. 1, 7이라고 한다면 1 곱하기 7로 표현을 한다면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A3과 A4는 7보다 큰 숫자인 8, 9, 10에서만 결정이 되지. 그럼 얘네들 중에서 두 개를 더해서 뭐보다 크면 돼? 16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얘는 뭐가 있습니까? 8이랑 9가 있을 거고 8이랑 10이 있을 거고 9랑 10도 가능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숫자를 방금 내가 활용을 했다는 건 1, 7 말고 뭐도 가능하겠다. 3, 7도 가능하고 5, 7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1, 7이거나 3 곱하기 7이거나 5 곱하기 7일 때는 다 이러한 아이들이 A3과 A4로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 7, 그 다음에 3, 7, 그 다음에 5, 7일 때는 얘네들이 가능해지겠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보자. 이것만 되느냐. 또 봐봐. 자, 1, 7까지 해버렸어. 이제 우리 7까지 되는 걸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 1, 9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 만약에 1, 9라고 해봐. 그러면 더 이상 A3, A4가 나올 수가 없죠. 이해됐어요? 만약에 다른 것도 있어? 7, 9면 안 되겠지. 5, 7이면 우리 아까 했지. 5, 9면 돼, 안 돼? 그러니까 9까지는 홀수가 넘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7에서 끝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 3, 1, 5, 3, 5에 대해서는 각각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3개인데 각각에 대해서 6개니까 3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지? 자, 얘는요. 3개인데 각각에 대해서 3개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3이니까 분자는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3 곱하기 3. 됐나요? 그럼 분자는 18 플러스 9니까 얼마가 되고 27이 될 거고요. 분모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얼마로 나눠준다?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나누어 준다. 그러면 4, 2, 8 사라지죠? 3, 3은 9 사라지지? 그 다음에 3, 9, 27 해서 얘네들은 정답이 얼마가 된다? 분모는 70, 분자는 9가 되어요.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오히려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다 보니까 케이스가 굉장히 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것들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7번 문항도 해결해 봤고요. 실제로 선생님 얘기하지만 주머니 문제 나오면 은근히 까다로워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리고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나중 계산을 해서 답을 찾다 보면 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답이 틀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꼼꼼하게 순서 A1보다 A2가 크고 A2보다 A3이 크고 A3보다 A4가 더 크다라는 이런 순서들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27번 문항 해결해 봤고요. 이제 28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째 문항이 기본적인 정규 분포의 특징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고요. 최근에 평가원에서 정규 분포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변수 나올 때 선생님 확률 변수 몇 개짜리 많이 물어본다? 2개. 전형적인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식이 하나 보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인데 gx는 f의 x 플러스 6이래.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x 더하기 6이 있다는 건 무슨 이동했다는 거야? 평행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원래 y는 fx의 그래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y는 f의 x 플러스 6이 되었다는 건 뭐 대신에 x 대신에 x 빼기 6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입니까?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걔를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럼 걔가 바로 뭐야? gx였던 거야. 그러면 평행이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도형이나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모양을 바꾸면 돼, 안 돼? 막 이렇게 되었던 거 이렇게 바꾸면 안 되잖아. 모양 그대로 유지한 채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야. 그죠? 위아래로 또는 이렇게. 그러다 보니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인데 얘네 둘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즉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이 생긴 겁니다. 다만 평행이동이 된 모습이야. 자, 그러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가 뭐지? 분산. 분산이 같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는 확률 변수는 분산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y는 fx와 y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텐데 얘가 y는 fx가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했더니 y는 gx가 된 거야. 즉 얘가 y는 gx일 거고요. 얘가 y는 fx일 거야. 그럼 우리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평균이잖아. 자, 각각에 대해서 평균이 있을 거야. 각각에 대해서 평균이 있는데 이 평균 사이의 거리 이만큼이 얼마게? 6이겠지. 얘가 6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재밌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 여기 있는 곡선이랑 여기 있는 곡선이 만났잖아. 그럼 만났을 때 얘는 얼마가 됩니까? 6을 반으로 나눴지. 여기도 3, 여기도 3이 될 거라고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어떤 특징들 한번 살펴볼게요. x가 1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y가 2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대요. 같대.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뭐는 같습니까? 표준 편차는 같은 상황이잖아. 표준 편차 같은 상황에서 1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2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대.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표준화시켜서 여러분이 그냥 식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자, 선생님이 식으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x가 1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y가 2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대. 그러면 얘를 표준화시키면 얘는 z가 될 거고 z는 11 마이너스 x의 평균을 선생님이 m1이라고 하고 y의 평균을 m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m1으로 나눌 거고 표준 편차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리고 여기에는 z가 g로 변신을 할 거고
23 마이너스 평균 M2고 표준 편차는 뭐예요? 똑같이 시그마가 될 거라고. 왜? 아까 분산이 같다 그랬잖아. 그럼 선생님이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라는 건 얘네 둘은 뭐가 됐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즉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시그마는 똑같이 분모니까 시그마 분의 11 마이너스 M1에다가 더하기 23 마이너스 M2를 하면 얼마가 되어야 돼? 0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양변을 시그마 곱해버리고요. 자, M1이랑 M2를 반대로 보내면 M1 더하기 M2는 얼마가 된다? 3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라는 거 알아? 6. 즉 M1 빼기 M2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M1 마이너스 M2는 6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볼까? 이 M1은 얼마가 되어서 40이 되어서 M1은 얼마예요? 2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20 대입하면 M2는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M1은 20이었고요. M2는 14였어요. 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바라봐도 돼요. 실제로 우리가 X가 1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Y가 2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잖아.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봐봐. 얘가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얘가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인데 11은 23보다 어때? 더 작은 값이니까 11이 어느 이쪽 편에 있을 거야. 얘보다 뭘?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1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23이 더 크겠지? 2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y는 fx 입장에서 1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여기에 있는 y는 gx에서 2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는 건 얘랑 얘랑의 중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즉 여기 있는 11과 여기 있는 얼마? 23의 중점이 곧 얘네들의 중점임을 의미한다고요. M1과 M2의 중점임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같은 식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어쨌든 우리가 M1과 M2를 구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주어진 거 하나 더 볼게요. P에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P에 Y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더했더니만 얘가 1이었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 표준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지. 즉, G로 바꾸고요. K 마이너스 이번엔 X의 평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20을 얼마로 나눠줘? 시그마로 나눠줘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G가 될 거고요. K 마이너스 얘는 평균이 얼마예요? 14지. 14를 시그마로 나눠준 걸 더했더니 1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의미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이미 표준화를 시켜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야? 이제 0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또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더했더니만 뭐가 되어야 돼? 1이 되어야 돼. 딱 봐도 지금 딱 봐도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작겠지. 똑같이 시그마를 분모에 갖고 있고요. 얘는 K에서 20을 뺀 값이고 얘는 K에서 14를 뺀 값이야. 그러면 얘가 더 이쪽 편에 있을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얘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봐봐. 얘가 시그마 분의 K-20이라고 해봐. 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그치? 그런 다음에 얘보다 더 뭐예요? 큰 값이라 그랬지. 얘보다 더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면 얘는 1을 넘어가 버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하. 자, 얘가 0이야. 그럼 얘는 0보다 작은 쪽에 어딘가에 시그마 분의 K-20이 있어서 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있었어.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봐. 얘가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어야 돼. 1이 되어야 돼. 그러면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해서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얘를 반대로 보내볼까? 얘를 반대로 보내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 시그마 분의 반대로 부호 반대로 하면 20-K가 가서 크거나 같은 확률로 변신했어. 여기에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해서 1이라는 건 얘랑 뭐랑 같아졌다는 거야? 시그마 분의 K-14랑 같아졌다는 뜻이지. 따라서 얘랑 사라집니다. 그러면 K끼리 모으면 2K가 될 거고요.
14가 넘어가면 34가 되어서 K는 또 얼마가 된다? 17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K의 값이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냈냐면 17이 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X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X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얼마예요? M1인데 20이었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I도 정규 분포인데 얘는 평균이 14고 시그마 제곱을 따라간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자, 뭐라 그랬냐면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의 값이 0.1336일 때 X의 기대값과 Y의 표준편차를 구하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X의 기대값은 이미 구해놨어요. 우리가 X의 기대값을 얼마라고 구해놨냐면 20이라고 구해놨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Y의 표준편차나 X의 표준편차는 아까 뭐라 그랬어?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시그마만 구해내면 돼.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P에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 Y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더하면 0.1336이라고 했으니 표준화시켜서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는 G가 될 거야. G가 될 거고 K는 얼마예요? 17이지. 17 빼기 20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요. 플러스 G가 될 거고요. 17에서 뭐를 빼야 돼? 이번엔 14를 빼지. 3이야.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3을 하면 0.1336이 되었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우리가 똑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한번 볼게요. 얘 0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3이 있는 거고 똑같이 반대편에 시그마 분의 3이 있어서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그리고 시그마 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두 개를 더했더니만 뭐가 된 거야? 0.1336이 된 거야. 그러면 하나만 살펴보면 되겠지. 여기에 G가 시그마 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얘를 2로 나누면 0.0668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뭐가 0.0668이야? 얘지. 얘가 0.0668이야. 선생님이 항상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0.5보다 크냐 작으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0.5야. 근데 주황색이 0.0668이라는 건 0에서부터 시그마 분의 3까지가 얼마가 돼야 돼? 0.5에서 0.0668을 뺀 얼마가 됩니까? 0.4332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었어요? 그러면 0.4332가 되게 하는 숫자 얼마예요? 1.5지. 즉 시그마 분의 3이 얼마가 되면 돼? 1.5가 되면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그마는 얼마예요? 1.5분의 3이니까 2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기대값 20이었고요. Y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랑 같아져서 2가 되고 정답은 22가 되어요 라는 것까지 구해낼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요거는 나오잖아. 알면 맞추는데 모르면 다 틀려요. 그래서 오답률이 생각보다 꽤 높게 나옵니다. 특히 이런 확률 밀도 함수의 어떤 성질들, 모습이 같은데 평행 이동이 되는 이런 모습들은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평균 같은 것들 금방 찾아낼 수 있거든. 그리고 기출문제로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도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오답률이 너무 높아져. 우르르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거는 맞추고 내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28번째 문항 해결해 봤고요. 이제 2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중복조합 안 나왔잖아. 나올 때 됐죠. 그죠? 보통 우리 고난도 문항으로도 중복조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에서 중복조합의 경우가 꽤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항상 얘기해요. 함수 개수 문제는 그냥 막 공식으로 외워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 안 나온다 그랬어. 근데 물론 여기에도 가족권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우리가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워낙 많이 보니까 이건 공식이야. 중복 조합이야. 자,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우선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다 조건까지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집합이 있어서 1, 2, 3, 4라는 원소를 가지는 X와 1, 2, 3, 4, 5, 6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Y라는 집합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권을 봤더니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보다 x2가 더 커.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더 크면 얘네들이 대응된 값은 크거나 같대요. 자, 선생님이 항상 어떤 경우의 수를 따지는 데 있어서 내가 순서를 줘야 될까 주지 않아도 될까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내가 순서를 주지 않으면 얘는 뭐예요? 조합인 거야. 그냥 나는 뽑기만 하면 돼. 내가 순서를 굳이 줘야 되면 얘는 순열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중복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야. 그래서 우선 등호가 없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x1보다 x2가 더 크면 f의 x1보다 f의 x2가 더 커야 된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정의역의 원소가 몇 개예요? 4개지. 4개가 여기 있는 아이들이랑 대응이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4개를 아무거나 얘기를 해봐. 아까 피디님 뭐 좋아한다고 그랬지? 1 좋아하고. 나 기억해? 1, 3, 70인데 70은 없잖아. 그냥 5, 6이라고 할게요. 오늘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1은 누구랑 대응돼야 돼? 1. 2는 3. 3은 5. 4는 6인 거야. 내가 순서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4개를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순서를 줬기 때문에 나는 순서를 줄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합인 거야. 조합인데 봤더니 밑에 뭐가 있어? 등호가 있습니다. 자, 등호가 있다는 것은 1, 2, 3, 4 극단적으로 생각해. 선생님 좀 약간 극단적인 면이 없잖아 있는데 1, 2, 3, 4가 다 하나의 숫자로 가도 된다는 거야. 다 1로 가도 상관이 없어. 자, 이건 뭐예요? 1을 4번 선택해도 되는 거지. 중복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중복 조합이 되는 거야. 즉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는 방법? 4개 뽑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 조건을 봅시다. 1에서의 함수값은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리고 다 조건을 봤더니 3에서의 함수값은 1에서의 함수값에다가 4를 더한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자, 얘네들을 모두 만족하는 어떤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우선 생각을 했을 때 F1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F1은 얼마일 수 있어요? 1일 수도 있고 F1은 2일 수도 있고 F1은 얼마일 수도 있습니까? 3일 수도 있어. 그러면 F1에다가 1을 주면 얘는 뭐가 됩니까? F3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거 1이니까 1 더하기 4는 5다 5. 그 다음에 여기는요. F3이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F1이 2니까 6보다 작거나 같겠죠. 계산은 너무 어려워. F3은 얼마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7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F3이 6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런데 이미 여기에 있는 원소가 6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F1은 2야. 그리고 F2랑 F3이랑 F4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F2는 F1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니까 얘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근데 이제 F3이 6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다행히 F3이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F4도 당연히 6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중복을 허락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7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미 F3은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나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할 거야. 뭔가 되게 복잡해지지 갑자기. 자, 얘도 마찬가지야. F3이 5보다 작거나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F1은 1이야. 그러면 F2랑 F3이랑 F4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알겠어. 그런데 F3보다는 F4가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F3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에 대해서 F4가 따로따로 결정이 될 거라고. 에이? 복잡한데요? 그래요. 복잡해. 자, 복잡해. 그래서 다시 쳐다보자. 다시 쳐다보면 작거나 같다잖아요.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이상, 이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슨 사건으로 생각해도 된다? 여사건.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얘 한번 보자. 얘의 여사건은 F1이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맞아요? 자, 그럼 F1이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F1, F2, F3, F4가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데 F1 자체가 4보다 크거나 같지. 그리고 이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 6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는 뭐밖에 없어? 4, 5, 6이잖아.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는 방법? 4개 뽑는 방법인 거야.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 뽑는 방법이 있는 거야. 자, 거기에다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여사건을 생각하면 F3이 뭐보다 F1 더하기 4보다 커져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F1이 1이라고 해봐. 그럼 1 더하기 4보다 커져야 되잖아. 그럼 F3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1 더하기 4는 5. 5보다 커야 돼. 6. 원소가 1, 2, 3, 4, 5, 6이잖아. F1이 만약에 1이잖아. 그럼 F3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F1이 2면? 안 되지. 아, 여사건으로 하니까 이렇게 케이스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 경우를 여사건으로 생각하면 F1은 무조건 1이어야 되고 F3은 무조건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F1, F2, F3, F4를 결정하는데 F1은 무조건 얼마로 결정됐어? 1로 결정됐어. 그럼 F2는 1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러면서 F3은 얼마로 무조건 결정됐어? 6으로 결정됐어. 그럼 F4는 F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F3이 6이란 말이야. 그럼 F4는 무조건 얼마일 수밖에 없어? 7, 8, 9, 10. 대단하다, 그지? 문제를 좀 봐라. 내가 가진 숫자 뭐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결정돼버렸어. 그럼 F2만 결정하면 되죠. F2는 1에서부터 6 사이에 있는 1과 6을 포함한 숫자들 다 되지. 그러니까 F2가 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 거야?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 둘이 중복이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중복이 절대 될 수 없지. 왜? F1은 이미 4보다 크거나 같았어. 근데 여기서 F1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중복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요거 계산할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0. 10-1 하면 9 컨비네이션 4에서요.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7이지. 빼기 1하면 6 컨비네이션 4를 빼고 빼기 6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9, 8, 7, 6을 얼마로 나눠줘? 4, 3, 2로 나누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4, 2, 8, 3, 2는 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9, 7, 63 곱하기 2는 126에서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랑 같죠? 그래서 6 곱하기 5 나누기 2를 하면 얼마를 빼주고 15를 빼주고 다시 6을 빼주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야? 21이지. 126에서 21을 빼면 정답은 105가 되어요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잖아. 이게 지금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로 나눠서 해도 여기서도 또다시 뭐가 되는 거야? F3이 F1이 1이면 5보다 작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F3 뭐예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또 다 나눠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내가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너무 많잖아. 그럴 때는 무슨 사건으로 가보자. 무슨 사건? 여사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9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번 시간 마지막 문항, 30번 문항 가보도록 할게요. 주머니 A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1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도 흰 공 3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실행 1과 실행 2를 순서대로 한대요. 그래서 우선 읽어보고 선생님이랑 문제 해결 과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요. 주머니 B에 넣고 뒷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요. 주머니 B에 넣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은 주머니 B에서 임의로 5개의 공을 꺼내요. 주머니 A에다가 넣는 거야. 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쌤처럼. 아니 왜 굳이 동전을 던진 다음에 주머니 A에서 공을 꺼내고 B에 넣고 B에서 다시 A로 넣어. 진짜 할 일 없네. 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하는 거야. 해. 근데 실행 2가 끝난 후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실행 1에서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이었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무슨 문제예요?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것을 우리가 2개를 결정하고 그 중에 하나가 분자로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냐면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결과는
실행 2가 끝난 후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에서 우리가 주머니 B를 확인을 할 거야. 주머니 B를 확인을 할 건데 흰 공이 남아있으면 돼, 안 돼? 흰 공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먼저 보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면이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동전을 던지는 일부터 해줘야 돼. 그래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뒤 하니까 이상하다, 그치? 뒤라고 할까? 뒤. 뒤라고 했습니다. 자,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요. 주머니 B에 넣고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에 손을 보내야 돼? 주머니 A로 가야 돼. 주머니 A에서 몇 개의 공을 꺼내? 2개를 꺼내서 어디로 보냅니까? B로 보냅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머니 B에 넣고 뒷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몇 개의 공을 꺼내서 3개의 공을 꺼내서 주머니 B로 보내는 거야. 아니다. 주머니 B에 넣는 거야. 그죠? 맞죠? 나 잘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머니 B에서 임의로 5개의 공을 꺼내서 주머니 A로 보내는 거야. 주머니 A로 보낼 거야. 그런데 얘는 몇 개를 꺼낼 거야? 5개를 꺼내서 주머니 A로 보낼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여기에다가 더 이상 안 쓰는지 알아요? 실행 2가 끝난 후 우리는 주머니 A를 볼 거야, 주머니 B를 볼 거야? 주머니 B를 볼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5개를 꺼내가지고 주머니 A에 안 넣어도 돼. 버려도 상관없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주머니 B를 봤을 때 뭐가 없어야 돼? 흰색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흰색이 남아있지 않을 때 실행 1에서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실행 1에서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된대.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여기서 이리로 가는데 뭐여야 되는데 흰 공이 2개 있었을 확률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원래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시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머니 A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흰 공이 3개고 검은 공이 1개가 들어있었고 주머니 B에도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1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주머니 B에 흰 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돼. 자, 그러면 흰 공 3개, 검은 공 하나가 있는데 공이 2개가 일로 넘어갈 거야. 그럼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하면 뭐만 넘어갈 수 있어? 흰 공이 2개가 넘어갈 수도 있지. 그럼 흰 공이 2개가 넘어갔어. 그럼 뭐가 됩니까?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1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쵸? 자, 또는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하나 넘어갈 수 있지. 그럼 여기서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하나가 넘어가서 얘는 그러면 뭘로 바뀝니까? 흰 공이 몇 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검은 공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를 보낼 거야. 3개를 보내려면 우선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흰 공이 몇 개인 경우? 3개. 다 보내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흰 공이 6개, 검은 공이 1개가 되겠네.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어?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1개가 갈 수 있어. 그럼 흰 공이 2개 가면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몇 개가 될 수 있어? 2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흰 공이 몇 개가? 하나, 검은 공이 2개일 수는 없으니 다음 방법도 더 이상 없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주머니 B를 볼 건데 여기서 우리 몇 개 보낼 거야? 5개 보낼 거지. 5개를 보내는데 마무리는 뭐여야 돼? 흰 공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럼 이 5개 보낼 때 뭐를 보내야 됩니까? 흰 공 5개를 다 보내야 되겠지. 그럼 얘는요? 결과가 흰 공이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흰 공을 몇 개? 4개. 검은 공을 몇 개 보낸 거야? 하나 보낸 거야. 이 경우는요? 흰 공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몇 개 꺼낼 거야? 5개 꺼낼 거거든. 그럼 흰 공이 6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꺼내도 흰 공이 하나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는요. 여기에서 5개의 공을 꺼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흰 공이 없어야 되니까 여기는 흰 공 몇 개가 빠져나간 거야? 5개가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이랑 얘네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뭐여야 됩니까? 분자가 뭐여야 돼?
실행 1에서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이었을 확률이온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는 흰 공이 2개이었을 확률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에 보면 흰 공 2개가 가서 이렇게 되면 주어진 조건 만족하죠. 자, 여기는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분자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전을 던졌잖아.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앞면을 던지면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가 생기겠지. 자, 이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분의 1에 대해서 지금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하나가 있었어. 즉, 4개 중에서 몇 개 뽑는 방법이야? 2개를 뽑을 거야. 그런데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흰 공만 2개 뽑아야 되니까 흰 공 3개 중에서 몇 개 뽑은 거야? 2개. 3개 중에서 2개를 뽑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연달아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몇 개가 되었습니까? 공이 6개가 되었지.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방법이야? 5개를 뽑는 방법인데 흰 공 5개 중에서 5개니까 5 컴비네이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했죠? 자, 그리고 여기는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요.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써볼까? 그냥 더하기로 할게요. 자, 동전 앞면이 나왔는데 이번에는요. 공이 모두 몇 개가 있어?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야.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 뽑았어요. 2개 뽑았는데 흰 거 3개 중에 하나, 검은 거 1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돼요. 그리고 연달아서요. 공이 몇 개 됐어? 6개 됐지. 6개가 되었는데요. 6개가 되었는데 그중에 우리는 몇 개를? 5개를 뽑을 거예요. 그런데 흰 공이 4개 중에서 4개, 검은 공은 2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그래서 얘는 4 컴비네이션 4 곱하기 2 컴비네이션 1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우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3이지. 4 컴비네이션 2는 얼마입니까? 4, 3, 12 나누기 2니까 얼마? 6이 되었어. 그 다음 얘는 얼마입니까? 6분의 1이네. 6분의 1. 됐어요? 자, 따라서 이것도 약분 가능하지. 그래서 얼마? 4, 6, 24분의 1입니다. 자, 우선은 하나 나왔어. 24분의 1에다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3이죠. 그리고 얘는 얼마야? 6이야 또.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 약분하면 2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입니까? 6분의 2네. 6분의 2야.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12분의 1이 되겠지. 맞아요? 12분의 1. 분자에 올라갈 거 하나 표시해 놓을까? 요게 나중에 분자에 올라갈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한 번 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이 뒷면이 나왔으니 얘는 얼마? 2분의 1이 될 거예요. 동전 2분의 1. 2분의 1이 되었고 이번에는요.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가 가야 되지.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어떻게 간 겁니까?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 거야? 3개를 선택한 거야. 그런데 흰 공 3개 중에서 몇 개가 선택된 거지? 2개. 검은 공은 하나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공이 모두 몇 개가 되었어요? 7개가 되었지. 7개 중에서 우리 몇 개 선택할 거야? 5개를 선택할 건데 흰 공 5개 중에 5개를 선택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4 컴비네이션 3이니까 4. 얘는 3 컴비네이션 2니까 3이 되었어. 그 다음에 얘는 얼마입니까? 7 컴비네이션 5는 7 컴비네이션 2랑 같죠. 그래서 7 곱하기 6 나누기 2니까 얼마가 됩니까? 2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1이 되었어요. 됐죠?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3이랑 얘는 약분이 될 수 있네. 그래서 2 곱하기 4, 87, 56분의 1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 더 더해져서 56분의 1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얘도 역시나 어디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 분자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분자를 결정을 했어요. 분자는 이 중에서 얼마가 된다? 24분의 1 더하기 56분의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우리가 좀 통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24랑 56이랑 어떻게 될 거야? 24랑 56이랑 통분하면 4, 6, 24. 4, 1은 4, 4, 4, 16이지. 그 다음에 2로 하면 2, 3은 6, 2, 7,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4, 8, 3, 24에다가 7을 곱하면 되네. 맞아요?
어? 네, 네? 어렵다. 147을 곱하래.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랑 여기랑 다 147을 곱하면 돼. 아셨죠? 그러면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2, 4, 8, 3, 24에다가 7을 곱한 거니까 여기는 그냥 7이 남을 거고요. 자, 56은 어떻게 나옵니까? 56은 어디서 나온 거야? 56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될까, 그러면? 7, 4, 28 여기지. 3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 3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뭐를 곱하면 된다고? 아까 7. 그럼 얘는 14를 곱하면 되겠지.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분자 얼마 됩니까? 10이 되었어요.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24가 되었죠? 따라서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12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조건 방열에 대한 얘기는요. 분자는 분명히 우리가 분모에서 구해놓은 것 중에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분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쓰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어떤 용기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30번 문항까지 해결해 봤고요. 확률과 통계 문제는 사실은 뭐 30번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기는 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제다라는 것도 느껴져요. 확률과 통계는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 하루에 몇 분? 30분. 하루에 30분만 공부하면 돼요. 지금 늦은 거 아니에요? 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여러분 좀 골고루 하루에 30분씩 꼭 공부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선생님 여러분 수능 치는 그날까지 대학 입학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릴 테니까 끝까지 힘내시고요. 우리 어떤 거요? 네. 하하하. P분의 Q 맞아요? 따라서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된다? 17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인사할게요.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능 치는 날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수능 종결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수능 종결까지 잘 마무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른 강의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